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전 세계로 들어올 우한 교민 격리 수용 장소로 거론되는 충남 아산 진천에서는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립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명을 넘겼다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 등이 우한시나 후베이성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제법 전문가와 이 사안도 따져봅니다. 오늘 전한 소식 많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금 전 세계로 우한 쪽에 계시는 이제 교민들 또 유학생들 지금 곧 올 예정인데 내일하고 모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검사 그리고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 지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돈으로 부담하는 거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격리치료 관련 예산이 29억 정도입니다. 네. 이 안에 환자 격리를 위한 시설 구축, 격리병상 확보, 격리 상태에서의 치료 여기 들어가는 돈이 포함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 사태를 겪은 다음에 정부에서 매년 이렇게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이후의 치료, 역학조사 등의 비용 모두도 지원이 되는데요. 격리치료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요. 네. 환자 본인 부담금과 식비, 진단검사비 이런 비급여 항목은 정부나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진료비, 입원비 이게 부담된다고 안 밝힐 수가 있잖아요. 증상이 있어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격리 수용된다라는 거 두 곳이 발표가 됐어요. 처음에 천안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충남 아산 진천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산 시민들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거세죠. 그래서 이곳을 지금 수용시설로 정부가 검토한 이유가 이 도심에서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련원이어서 그런 건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이 진천 시내하고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과도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진천 혁신도시와는 좀 가까운 좀 그런 곳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도 시내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이 천안 아산역과도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한데 이 지역 주민들 반발을 좀 고려해서 분산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정작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시죠. 많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랙터로 길을 막고 비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지역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선도 다가오는데 그렇겠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좀 불안함을 대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도한 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지역 정치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사실 천안으로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천안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우리 정상근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고려가 됐겠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또 사실상 총선이 다가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정부 비판을 하고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 유권자들의 표를 위해서 같이 투쟁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상당히 좀 산정적이죠. 구호 자체가. 충남이 봉이냐 이런 구호까지 나왔거든요. 어제.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이고 좀 찬찬히 따져보는 게 필요한데 이게 비말 감염으로 감염되는 감염증인데 공기 중에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걸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풀어야 되는데 어제 그런 천안 지역의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그 아산 지역에서도 아니 천안도 시민들이 막아냈는데 우리도 막아내자. 트랙터에서 쭉 세우고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표만 의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천안이나 아산, 진천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녀를 또 키우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정계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상당히 전격적이네요. 상당히 빨랐어요.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 말 들어봐도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그러니까 당권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측 말 좀 들어보면 좀 놀라는 그런 표정을 보였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안철수 전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 직후 뭐 바른미래당 당사를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당직자들에게는 일일이 고생하셨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할지 거기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근데 지금 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쪽에 이제 안철수계 뭐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 분들이 또 합류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그러면은 어떻게 뭐 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선은 그 안전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신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신당을 만드는데 4년 전에 기억해 보면 국민의당 창당이 2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안전 측 판단이고 뭐 한 3, 4일 남았네요. 네. 그리고 귀국 전에도 준비를 한 면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신당 쪽으로 가고. 신당을 만들고 근데 분명한 건 4년 전과 같은 시너지 그 파괴력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우선 호남 지역이 지금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중도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안전의원의 4년 동안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잘했어 이번에도 표를 줄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년 동안의 정치 행보라기보다 한 1년 정도의 정치 행보가 나머지는 마라톤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가시고 또 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네. 신당을 창당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실용적 중도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지를 받느냐 그 문제인데요. 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통이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문병호 전 최고위원과 그리고 김영한 전 사무총장이 박영준 위원장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하나 뭐냐면 혁신에서 안전위원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혁신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위원을 합류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안전위원도 신당을 만들어서 좀 뭔가 세력을 결집한 다음에 결국에는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연대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근데 격려의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전 의원한테. 뭐 그렇죠. 이제 유승민 의원도 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이렇게 척을 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른미래당 사정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결심을 했으니까 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정치인들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승민 의원 측은 그러면 한국당하고 뭐 통합 이야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이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마침 그 얘기도 뭐 유승민 의원하고 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통합 관련된 대화가 끝나면 이 당의 식구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의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뭐 당의 좀 그 관계자들에게 결과를 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합당이 될지 연대가 될지 아니면 100% 뭐 독자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협의가 다 끝나고 뭐 더 대화할 게 없다 싶으면 뭐 황교안 대표도 필요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역시 계속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네. 손학규 대표의 입장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화 타협 없는 정치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안전위원회 비판을 했는데요. 당장 손 대표가 그 당내 당권파들에게 사퇴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손 대표의 입장도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인 것이죠. 근데 여기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의원들이 가서 그 기호 순번을 좀 앞으로 당겨야지. 네. 현역 의원이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당겨지니까. 그래서 어제 김영우, 유민봉 의원과 차례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으로 가라. 네가 가라 미래한국당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는데 두 의원은 그런 얘기도 없었다라고 또 부인을 하더라고요. 유민봉 의원은 현역 의원 당적 변경의 필요성과 황 대표의 고민만 얘기했지 뭐 나보고 가라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영우 의원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미래한국당 가치 정립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면담 내용이었다. 당적 변경 내용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가 있어야 상상 속에서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기자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네. 불출마 의원들을 왜 만났겠어? 뭐 이러고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굳이 두- 이제 불출마 네.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었냐라는 뭐 그런 취지였던 것 다른 같습니다. 불출마 의원들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놔야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고 의원들을 옮겨서 기호를 좀 앞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깊은 상황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갈 의원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 전권을 주겠다고 네.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잘못된 공천은 최고위에서 제재가 가능하다. 전권을 주겠다 했는데 제재가 가능하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 그러니까요. 된 거죠. 그럼 네.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생각이 드셨나요? 네, 뭐 이 말을 네. 어디서 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네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태극기 집회를 좀 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운 네.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잘못 공천을 하면 이 최고위 제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곧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고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뭐 걱정을 하지 마라, 뭐 안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셈이죠. 또 그 말은 곧 또 그쪽 분들의 또 마음에 드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이 가장 큰 중심은 뭐 국민, 애국 시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이제 좀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애국 시민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뭐 공천 관련해서 뭐 그쪽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는 뭐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좀 해석도 좀 가능한데 근데 역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좀 부정하는 세력과는 뭐 선을 좀 긋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네.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신의 한 수라는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는 네, 분들이 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는 이제 뭐 김용호 공천위원장이 조금 글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TK 현직 의원들이라든지 네네. 또 뭐 여러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뭐 가차없이 뭐 자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비치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뭐 이게 차마 이해를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이런 부분에 걱정을 대해서 하는 거죠. 약간 뭐 너무 걱정 마라.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군요. 지금 네. 김문수 전 지사가 당을 만들고 네. 태극기 세력들의 이탈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내 원심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돌 빼서 위에 갖다 놓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 막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데 네. 참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지 어려운 네.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면이 설 연휴 때 있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사실 네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형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 얘기와 황교안 대표의 이번 발언을 보면 좀 달래야겠다. 이른바 뭐 태극기 이런 세력을 생각이. 달래고 어루만지고 함께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풍선 양쪽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저쪽으로 누르면 갔다 한쪽이 저쪽으로 튀어나오고 갔다가 아. 이를 다른 뺐다가 쪽으로 저를 누르면 다른 쪽이 뺐다가. 튀어나오고. 그렇군요. 네. 자, 이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가 종로 출마 제안을 받았다? 이거는 또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네.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종로를 회피하는데 이때 네네. 종로 출마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이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당에서. 네, 당에서 그런 얘기인데 지금 내가 종로 출마하는 것은 꽝 대신 달기라는 비아냥으로 각이 서지 않아서 선거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네네.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황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종로나 다른 험지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과연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로 영이 설까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대표는 거기서 꽝 대신 닭이라면 본인이 닭이 되는 거예요? 그 꽝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가게 된다면 나가게 그런 된다면? 비아냥이 있을 거니까 나는 종로에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고 네, 그 얘기고요. 밝힌 상황. 2월 3일에 밀양 산문동으로 이사를 네. 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그 얘기를 하면서 날짜도 장난 안 간다. 잡아놓으셨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보면은 내일도 예정돼 있는데 김동완 의원이 김포에서 네네. 지역구를 양산을로 옮깁니다. 네네. 출마할 예정인데 PK 지역에 혈전이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뭐 김태호,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들 네. 당에서는 험지로 가라, 수도권으로 가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경남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왜냐? PK 지역에 김두관 의원이 가는데 그럼 거길 막을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컷오프 여기 대상도 아니지 않냐.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전 지사는 아마 원하는 대로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내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개로 다녀온다고 이건 약간 좀 의도적으로 공개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비공개로 다녀오라라는 뭐 주변에 만류가 있긴 했는데 네네. 뭐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개 출석이 된 거죠. 네네. 본인의 일정을 이제 밝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아마 내일 출석을 해서도 이 기자들과 만나서 좀 강한 메시지를 네네. 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오늘 검찰 출석했어요. 세 차례 소환 불응했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출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마음을 바꿨나요? 네, 일단 뭐 세 차례 출석에 네. 불응하다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 네네.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불응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검찰에서 언제 나오라고 등기 우편을 통해서 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뭐 밝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지 그게 이제 그 거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출석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획된 그 출석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뭐 핸드폰을 꺼놨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건 네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누가 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반쪽짜리 사실만 흘리고 있는지 뭐 궁금하다. 한마디로 이제 검찰에 대해서 또 역시 의구심을 표하는 좀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종석 전 실장 사실 우리 박정호 기자가 네. 총선에 안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어요. 임종석 실장은 네. 아직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건 하나 걸었죠. 명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분명히 명분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이게 명분 쌓기예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검찰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결국 이번 총선도 검찰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의 대결 이렇게 프레임을 좀 짤 수도 프레임을 짠다.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저는 좀 보여지고요. 왜냐? 보수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친문의 국정농단이다, 사법농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맞서는 그런 모습 또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내 개인의 사정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 임종석 이런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에 나서겠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분을 쌓기 위한 프레임을 지금 이제 임종석 네네. 전 실장이 만들고 있다는 프레임을 우리 박정호 기자가 만들어서 자신이 얘기했던 것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복잡하지만 뭔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근데 뭐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 임종석 실장뿐이 아니죠. 뭐 여러 명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 이제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람들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뭐 기소니 뭐니 뭐 많이 충돌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뭐 검찰이 네. 기소를 했는데 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네네. 뭐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등 이 전현직 청와대 인사 한 13명을 기소를 했어요. 뭐 청와대 인사들 포함해서 이 황운하 이제 전 청장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건데.
그런데 뭐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 주례 업무 보고 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고,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고, 뭐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등 이제 검찰 간부들이 쭉 모였는데 여기서 이 기소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만 해도 이 전날 기소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 안 하고 이제 퇴근을 네. 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회의가 관련해서 열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검찰 간부들이 이 기소에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유재수 전 부사시 경제부시장 감찰 의혹 관련해가지고 백원우 전 비서관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 이 조국 전 장관과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네. 검찰이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지금 직위해제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근데 유무죄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기가 힘드니까 맞습니다. 네, 뭐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서울대 측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 조성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결정한 거다라고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향후 재판 대응 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라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국내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섰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800명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확진자가 글을 썼는데요. 지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에서 확진자가 5,999명, 6,0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32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사망자가 800명 정도였어요. 하루 전보다 확진자가 1,484명, 사망자가 26명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 당시 중국 본토에서 5,328명이 확진자로 나왔고 336명이 숨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만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840명, 사망자가 25명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누적 확진자만 3,000명이 넘고 있고요. 사망자가 1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하면 사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770 몇 명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야, 이게 벌써 이런 속도로 늘어나는 거 보면은 그때보다 훨씬 좀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그동안 티벳 자치구에서는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한 명의 확진자가 결국 티벳 자치구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체 31개 성으로 확산이 됐고요. 중동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첫 번째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보건당국이 우한에서 귀국한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막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때인데 앞으로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계속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네, 중국에서 호흡기 전염병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 중난산 공정원 원사라는 분이에요. 2003년에 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공을 세운 전문가였고요.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전문가팀의 팀장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대규모 증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우한에 이미 의료 인력을 6,000명 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한 외곽에 이제 야전병원을 짓고 있는데 한 개는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다른 한 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지역에서
뒤에서부터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중국 당국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춘제 명절 연휴를 이미 중국 정부가 연장을 했는데 각 지역별로 추가로 일주일 더 연장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정부가 다음 달 9일 밤 12시 이전까지는 업무를 재개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인구가 많은 다른 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일부 지방교육당국이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여기에서 일주일 더 늘어난 2월 17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참 걱정스럽네요. 네. 지금 뭐 계속 전망이 걷잡을 수 없이 좋지가 않아갖고. 네. 근데 지금 홍콩에서 백신 개발했다는 얘기가 들어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임상 네. 거치고 뭐 진짜 상용화가 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궈용 홍콩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홍콩의 첫 번째 확진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추출한 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전에 개발해놨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연구팀이 백신을 제조하긴 했는데 동물 실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이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절차도 굉장히 오래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마무리가 다 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투입할 그런 수는 방법은 없는 사실은 거고요.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뭐 각국이 전 세계분에서 국민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이야기 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우리도 내일하고 모레 전 세계를 네. 보낼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도 보낸다는 얘기가 있고 뭐 독일도 그렇고 지금 자국민 보호에 다들 이렇게 네. 발벗고 나선 지금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괴담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의 지방 정부들 차원에서 네. 우한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네. 뭐 등록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뭐 통제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우한 지역에서 그동안에 네. 이제 통제가 23일부터 이제 허베이성에 내려졌으니까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밖으로 나갔던 우한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우한에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거기서 포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우한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상금이라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3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라는 네. 곳도 있고 그 반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곳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 지방 정부가 후베이성 일대에서 온 사람들을 자택에 격리하는 등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미등록 우한인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게 이른바 신상털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곳곳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우한 출신 사람들의 이 신상이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한인들이 욕설이 담긴 전화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 참 병이 걸리거나 이래도 네. 그것도 참 서러운데 그렇죠. 지금 우한 출신이라고 많이들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부추기는 게 가짜 뉴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게 네. 같이 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병 초기부터 이 영상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중국 여성이 박쥐 요리를 먹는 그건 영상. 못 보겠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은 2016년에 촬영이 된 거고 팔라우에 가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찍은 게 아니었어요. 팔라우에서요? 네, 2016년에 자기가 이제 유명한 블로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내가 먹는다, 뭐 이런 걸 이제 자랑하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먹방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커지니까 이 여성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면서 사과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이 발원지로 많이 언급이 네네. 됐는데 아직까지 박쥐가 문제의 바이러스 숙주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입증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추정이 될 뿐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박쥐탕 요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요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겨 드시는 요리는 아니라고 하고요. 미국 SNS에서는 음모 이론이 퍼지고 있대요. 음모 이론가 조던 사더가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백신 개발 특허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의 퍼브라이트라는 연구소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제조했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이 연구소 측은 문제가 된 특허는 신종 코로나랑 관련된 게 아니라 네. 닭의 전염성 기관지염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 생화학 무기 만드는 공장 근처에 그렇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뉴스도 돌았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아니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이야기라기보다 중동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편 든 중동 평화 구상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평화 구상 내용이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4년 지난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국제법상으로 불법 상태가 정착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영토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더 확고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측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알 아크사 사원을 포함한 일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국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팔레스타인이 영구적으로 안보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포기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대신 뭐 팔레스타인 경제 발전을 촉진할 500억 달러 규모의 뭐 투자를 제공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굉장한 반발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돈 줄 테니까 다 그냥 받아들여라. 손들어, 행복해. 뭐 그렇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정착촌 문제가 그냥 이렇게 거기에 유태인 사람들만 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장벽을 완전히 둘러쳤잖아요. 그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을 갈갈이 찢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군인들도 들어가 있고 그거 자체가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당시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권을 했나 그랬어요.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도 네타냐후랑 했죠. 굉장히 화가 나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랑 뭐 그랬었는데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이 평화 구상안을 넣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내놨는데요. 예루살렘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제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있는데 트럼프의 성명이 터무니없다. 예루살렘은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일 것이라면서 이 거래에 맞서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시리아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작년 3월에도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크게 반발이 일었었는데요. 지금 중동 평화 구상 나온다고 얘기가 있을 때부터 지금 뭐 반발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끄는 이 나름의 빅픽처를 이끄는 사람이 그 사위잖아요. 쿠슈너죠. 제레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 그래서 뭐 아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했다는 것도 전부 다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옮겼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강력한 3인방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저쪽 또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 거의 뭐 아비규환인데 그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고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독립국가로 인정을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잘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상황이고 더 꼬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